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5월 첫날 토요일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류재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한 랭킹은 친문폭 대 반문폭, 달라진 여권 소식입니다. 문폭은 문자 폭탄의 줄임말인데요. 여권 내에서 이 문폭을 두고 거친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만 명의 목소리가 이 2천 명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팬덤 정치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김용민 의원은 이 박주민 혹은 김종민 그 성공망 정책이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민주주의는 수많은 주관과의 대화다. 문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사표현들과도 마주쳐야 되는 거고, 무조건 비난만 한다고 뭔가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계속 논란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조응천 의원은 권리당원 70만 명의 목소리가 강성 지지층 2천 명에 묻히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반면에 오히려 한쪽에서는 권장해야 할 의사 표현이다, 이렇게 반박하고도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일단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평론가님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지금 논의 자체가 좀 비생산적이에요. 문자 폭탄이 좋으냐 나쁘냐. 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부터.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 휴대폰, 문자가 온다. 이건 우리가 흔히 개인 소통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는 누구에게서 뭐 긴급하게 문자, 안부일 수도 있고요. 이건 공로는 아니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문자 폭탄이 문자 행동이고 이것이 소통의 방식이려면 다른 당원들이 공개해서 의원과 그 개인 당원의 논의에 개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검찰 조직 내에서 뭔가 문제가 터진다. 그럼 항상 이 기사에 인용되는 게 2%죠. 네. 검찰 내부 통신망. 이거 여러 사람이 한 명이 나의 의견은 이렇다. 나는 지금 정책에 반대한다. 그럼 댓글로 찬반 토론이 벌어지잖아요. 예. 우리가 인터넷 문화의 기본이 게시판 문화라는 게 있고, 요즘에 이제 모바일을 많이 쓰다 보니까 톡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쓰는데, 메신저도 개톡 이렇게 부르면 개인 간 얘기예요. 예. 단톡 그러면 이제 단체 톡방이라 여러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자 폭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뜯어보면 한 명이 한 명에게, 당원 한 명이 의원 한 명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건 의원이 공개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협박을 한 것인지 정말 충원을 한 것인지 이거는 또 개인 판단에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 폭탄을 민원을 넣을, 이거 국회의원 잘못도 있어요. 예. 연락을 너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민원인이나 지역구의 유권자가 정말 급한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과 소통을 할 수가 없다. 보좌관이 전해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의원이 알아들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예. 끊임없이 전화하는 분들이 적잖게 계시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인데 국회의원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문자 폭탄은 올바른 소통 방식은 아니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당이 당원 게시판을 활성화하든가 예. 아니면은 면대면으로 이제 당원 다수와 만남을 갖든가 의원들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문제인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문자 폭탄에 천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큰 의미에서 좀 소통의 방식을 대승적으로 바꿔보시라, 이런 얘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현종 의원님, 앞서서 문자 폭탄은 올바른 소통 방식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긴 했는데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은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가 SNS를 좀 준비해봤는데 이재정 의원은 당신과 민심을 이야기하며 당신과 싸우는 그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은 정작 민심을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우리는 무소속이 아니다. 당원을 외면한다면 정당 정치에 자격이 없다라고 글을 썼고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자 폭탄이 아니라 문자 행동이다. 게으름을 일깨워주는 죽비가 될 수 있다. 싫다면 국회의원을 관둬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아마 여당 의원 한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최대로 받아본 문자 폭탄이 한 2만 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기가 나중에 뜨거워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만큼 이 문자 폭탄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개인의 어떤 의사표현, 이걸 뛰어넘는 그 행태란 거죠. 아시겠지만 이게 뭐 예전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드루킹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집중적으로 어떤 글에 대해서 뭐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론을 어떤 면 움직였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이 문자라는 것, 문자 폭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행태로 진행되어 왔고, 예.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게 양념이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 정당화 시켜줘 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당원들이 어떤 개개인 의원들한테 자기들이 보내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본물 터져버린 겁니다. 자,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 의견이 맞지 않으면 특정 의원들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 최영일 평론가 이야기했지만 이 휴대전화는 이게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인식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스토킹이 범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토킹이라는 게 개개인의 어떤 사적 생활의 영역에 침투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뭐 내가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비난과 협박성이 있다는 거죠. 당 나가라 라든지 당신이 무슨 일 자격이 있느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압박이 돼요. 솔직히 저도 이제 이렇게 칼럼을 쓰고 하면 문자 폭탄을 받습니다. 네. 반대편부터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요. 솔직히 길 가다가 보면 혹시 해코지 나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네. 그게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집중적으로 보낸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문제는 지금 당내에서 의원들이 정당화하고 있고 이게 민주적인 의사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 민주정치를 보면 아고라 광장에서 각각 의견들을 표현합니다. 예. 아주 토론을 많이 하죠. 그러다 결국 이제 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문자 행동이라는 게 민주적이냐?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을 보내고 비난을 하고 그걸 통해서 행동을 얻어내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에 편승해서 정책 이득을 얻는 의원들이 이걸 저는 어떤 면에서 옹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자 행동은 저는 결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문자 폭탄은 양념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 이후에 문자 폭탄이 본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럼에도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문자 폭탄인지 아니면 문자 행동인지 어떤 게 맞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조홍천 의원은 자신이 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당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면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그쪽 일당들하고 다 같이 탈당하고 더민주 이름 더럽히지 말아라. 뭐 길을 쓰고 뛰어가봐야 그 발끝에 때도 못 미치는 인간이란 걸 오지게 인정하는 것. 응, 네 얘기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만성이 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초선족들? 예, 초선. 예, 거의 하루 이틀 만에 항복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맷집이 약한 의원들은 위축되고 하면은 또 목소리 줄여들게 되고 그러면 다양성이 없잖아요. 유지아 변호사님. 네. 당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면 성공했다, 축하한다, 이런 식의 문자 폭탄들을 받는다는 건데, 네네. 이런 문자 메시지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금 이현정 그 의원께서도 그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어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문자 폭탄이라는 것 자체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법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지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예. 그건 협박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협박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되면 그게 강요죄예요. 예. 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더 경미하지만 어떤 그 반복적으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자를 상대방이 계속 보내면 그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또 해당합니다. 아, 예. 이것처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자 폭탄은 지금 그 피해를 당한 정치인들이 뭐 고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서 크게 이제 형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을 뿐이지, 자칫하면은 이제 불법, 경계를 넘어서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언급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아까 지금 화면에서 봤듯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김용민 의원은 이게 문자 폭탄이 그 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표현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엔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인데 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가치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부터 민주주의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문자폭탄의 실체가 뭡니까? 자기들의 뜻과 어긋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더 이상 발언하지 말라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토요일 랭킹쇼에서 다뤘지만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험한 표현까지 썼어요. 닥치라고 하셨죠. 예. 이런 취지의 내용들은 사실 민주주의와 전혀 상반된 행동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이렇게 들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당이 그 당의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진정한 민주정당이 되려면 이 문자폭탄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네. 과거 4.7 재보선 이후 민주당 초선들이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문을 썼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초선 오적 비판을 받자 한 발 물러섰던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할 말을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체 세력으로 나서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적인 친문 인사죠. 윤호중 원내대표,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에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에서 배제했다는 이유로 당원 게시판에 윤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됐고 그 이후에 문자 폭탄의 대상이 됐다는 건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앞서 정청래 의원 문자 폭탄이 아니라 문자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었고 네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법사위원장이 안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서 쿨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 오히려 당원들은 윤호중 예. 원내대표를 하면서 다시 또 네. 본인들의 답답함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뭐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법사위 원장의 대상은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 전임자 윤호중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자, 박광원 의원을 추천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해석하기는 자, 강성의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야당과 부딪힘을 마찰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조금은 소통 중심으로 가보자라는 전략의 전환으로 생각을 했고 예. 문제는 야당은 뭐 정청래 의원이냐 박광원 의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달라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원천적인 갈등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또 강성 민주당 의원 뭐 이제 소수라고 봅니다만 그럼 정청래 의원을 앉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윤호중 이제 이 원내대표에게 또 이제 불만의 문자 폭탄을 보낸 거라면 저는 이 문자 폭탄의 문제는 뭐냐면 1대1 소통이라는 게 문제라니까요. 예. 이게 공개가 되면 다른 당원들이 보고 네. 의견을 개입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뭐 A 당원의 입장은 너무 좀 이제 강해 보입니다. 조금 톤 다운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시오 해서 이야기를 갈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1대1 문자 대화를요. 그러면 이제 의원이 정성껏 답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아, 예.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럼 반박이 날라오죠. 이걸 1대1로 쭉 토론을 했는데 공개하면 왜 개인적 대화를 공개하십니까? 이러는 순간 이거 민주의 공론장이 아닌 거예요. 예. 문자 폭탄 보는 사람은 개인 대화 나눴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개방성이 없는 예. 대화는 민주주의 공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아이러니한 행동인 거예요. 예. 저는 문자 폭탄, 문자 행동 그 안에는 문자 협박도 있고 올바른 의미의 문자 행동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네. 문제는 이것이 공개된 토론이 원칙이다. 민주적인 방식은.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도 좀 이 정청래 의원은 쿨하게 받아들였지만 예. 반대하는 또 일부 당원들 때문에 문자 폭탄으로 곤욕을 치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젯밤 자신의 SNS에 이 문자 폭탄과 관련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우선 당원 동지들의 의견을 밤낮으로 듣고 있다면서 이제 감사드린다라는 말로 글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말미에는 이제
어깨에 힘을 빼야 검의 기가 실린다라고 말매짐을 했어요. 이은정 의원님,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참 요즘 정치인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참 정치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집에 가면 하루 종일 문자 들어오죠. 뭐 실시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게 두고 이게 사실은 또 어떤 사이트에는 전화번호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럼 누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번호를 다 이렇게 해놔요. 그럼 그걸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참 저는 그런 거 하는 분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당해보면 이제 이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지금 원내대표도 이제 본인이 이걸 당해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뭔가 좀 화해와 타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다 보니 법사위원회에서 강성인 정청래 의원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야당의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야 간의 대화가 될 수 있는 박강원 의원을 이제 지명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근데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면에서 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치를 어떤 면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본인도 이 심각성을 느끼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어깨에 힘을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이게 뭐 본인들이나 뭐 다들 이게 민주적 의사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이거를 갖다가 문제 삼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도 이거를 그동안 이게 활성화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과다대표되는 게 문제거든요. 솔직히 이게 뭐 당원 70만 명이 다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보내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그 문제는 이 소수의 의견이 과다대표가 돼서 당의 어떤 노선이나 인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이분들이 또 다른 사이트에도 굉장히 글들을 적극적으로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조홍천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은 당원들이 70만 명 되는데 실제로 당이 한 2, 3천 명의 어떤 과다대표된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흐름으로 보면 우리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SNS 활성화된 상황에서 하나의 전통적인 고민인데다가 또 이걸 너무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론의 장이 아니라 예. 개인의 사적인 어떤 보복의 장으로 이게 활용이 되니까 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내일 당대표 선거를 합니다. 당권주자들은 이 문자 폭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강성 당원이다. 뭐 이것은 저는 정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분열시키는 저는 프레임이다. 민주적인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고 문자 폭탄은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으면 되는 일이고 목소리나 뭐 지나친 표현은 자제해야 되고 그 의사표현, 자기 의견의 표출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 소중한 우리 당의 자원이다. 이렇게 상대방을 좀 다루다고 막 뭐 정적을 제거하듯이 막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는 우리 당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세 후보의 문자 폭탄 의견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유지아 변호사님, 네. 이게 내일 전당대회 때 막판 변수가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은 당원들이 이미 거의 마음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그 비율이 거의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권리당원과 그리고 대의원들의 표심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을 거고요. 예. 소영길 후보도 이미 차별화 전략을 해왔어요. 이런 문자 폭탄에 대한 이전부터요? 예, 이미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왔고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그 이전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민주당에서 다른 주요에서 하던 얘기와 다른 종류의 어떤 차별화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맥락상에서 문자 폭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이제 나온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이 어떤 내일 이루어질 어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은정 의원님, 네. 뭐 변호사님 앞서서 뭐 거의 정해졌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주시긴 했는데 정치부 워낙 오래 출입하셨잖아요. 내일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일이면 결론 나오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당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예. 일단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도 몇 차례 이제 출마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출신이 이제 호남 지역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들의 상당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지금 상당히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홍영표 의원은 일단 친문 정통파의 일단 지금 후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 민주주의 2.0이라든지 4.0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문의 핵심이다 보니까 그럼 뭐 친문들이 다 하냐 이런 이제 당내에 상당히 반발 기류가 솔직히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 그것이 이제 막판 걸림돌이고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평년 출신이거든요. 아무래도 친문 같은 뭐 친문 큰 틀에서는 친문이지만 조금 내에서는 좀 결이 다르죠. 이게 예. 이제 예전에 김근태 의원이 만들었던 이제 민평년 출신이다 보니까 당에서는 그나마 친문 중에서도 조금 비주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 이제 문제는 예전에는 이제 이 뭐 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단일화 했으면 뭐 이 대표 선거 자체는 이제 보나마난데 문제는 단일화 안 하다 보니까 예. 이 상당히 지금 끝까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견해들이 많아요. 네. 특히 송영길 의원하고 지금 홍영표 의원이 내부적으로 조금 앞서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내부 이제 견해가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마지막까지도 팽팽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거의 뭐 표차가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민주당이 내일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당대표를 선출하면 그 이후엔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들어갈 텐데요. 바로 다음 한랭킹에서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입니다. 빨라진 대선 시계, 외로운 2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 안팎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소식에 앞서서 먼저 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30% 이내인 미친 29%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반면에 부정평가는 60%를 나타냈습니다. 그야말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렀던 30% 선이 무너진 겁니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선이 무너졌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최우희 평론가님, 네. 어제 발표된 긍정평가 30% 이하, 네. 29%, 저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는 콘크리트가 아닌 거죠. 예. 80%까지도 육박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사실은 민주당은 최근 재보선 이전까지는 지난해 총선까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거의 기대서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선거마다 이겨왔던 거예요. 예.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뭐 압승도 하고 아주 선승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과반쯤 됐을 때 예. 50%대면 괜찮지. 그때도 이제 경고하는 쪽이 있었거든요. 40%대였을 때 그럼 40%를 콘크리트로 보자. 그거보다 나빠지면. 왜냐하면 40%에서 반등하면 과반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너져서 30%가 되니까 이제는 베이스라인이 점점 낮아지면서 40%대로는 잘하면 임기를 마무리할 것 같다. 근데 30%대에선 치고 올라가야지인데 더 허물어졌어요. 예. 그럼 이제는 기반이 없는 거예요. 콘크리트라 하면 단단하다는 의미인데 베이스라인이 이제는 언제든지 더 내려갈 수 있다. 이게 이 여론 분석 전문가들의 이 어떤 중지를 모아보면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에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제대로 이 국정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공직사회 저항이라든가 국민들의 이제 반대라든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의미인데 두 가지의 특성을 지적해요. 하나는 대략 지지율이 25% 내외 정도면 이건 레임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레임덕이 아주 직접적인 신호탄은 같은 당 내에서 반대 세력이 나와서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할 때 이건 레임덕이다. 라는 이제 시그널들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0% 이제 후반이긴 하지만 조금 더 하면 30%를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만 20%대를 찍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집권 5년 차에 상당히 심각한 징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 세대에서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20대 지지율이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하면서 21%까지 하락을 한 건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사실 지난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이 20대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제 20, 50, 60은 하나의 똑같은 전선을 형성한 거고요. 30, 40은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좀 세대 간의 지금 표심이 이제 달라지는 거는 제가 최근에 아마 20대들을 몇 명하고 이제 토론을 해봤는데 예. 거기서 나온 이제 20대들의 그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 희망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범하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얻고 또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또 집을 좀 늘려가고 이런 이제 작은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비전이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 자체도 보면 지금 사실 공채를 뽑는 데가 이제 삼성그룹 빼고는 공채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안 되죠. 또 하나는 이 공정의 이슈가 사실은 이제 조국 사태부터 비롯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는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떤 면에서 좋은 직장, 좋은 어떤 뭐 권력 이게 없으니까 나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데 대한 이제 본인들의 자괴감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똑같이 신청을 해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이제 이 절망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회 전체에 대한 이제 비판감들이 결국 정권으로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특히 이제 이 기회의 어떤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 문제에 20대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네. 그 70%, 80% 지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4년 동안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20대들이 절망감을 느끼면서 문제는 이들이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20대들이 이렇게 투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투표날 되면 놀러 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문제는 20대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투표로 어떤 정권을 심판하는 이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민주당이 주로 40대, 50대들 민노총이나 전교조라든지 이런 집단화된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정책을 펴고 움직여 왔잖아요. 이제 좀 눈을 다르게 볼 문제가 있습니다. 즉 민주노총이라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이에요. 40, 50대 중심에. 전교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들만 보고 오다 보니까 결국은 밑에 있는 20대들의 이 꿈과 희망을 다 어떤 면에서 보지 못한 거거든요. 저는 정말 내년 대선을 치르려면 시야를 넓힐 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스스로가 그동안 했던 게 뭐가 문제인지를 철저히 파악하지 않으면 아마 이들의 행동은 내년 대선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주 의원의 개인적인 분석 들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민주당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갈 텐데요. 민주당 내에선 경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오늘 9월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네.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죠. 근데 다만 이 조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럼 당무위원회는 과연 누가 참여하는 걸까요?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당대표, 최고위원, 당소속 시도지사, 거기에 당대표가 선임하는 당무위원 등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무집행을 위한 최고 의결기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후보 결정일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일단 유재 변호사님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먼저 그 민주당 내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이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예.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무 일찍 그 대선 후보를 결정해 놓으면 대선 그 대통령 선출 시까지 그 후보가 너무 공격을 많이 받고 훼손될 수가 있으니 예. 그것을 늦추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당내 친문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지층으로부터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내 이제 강경 지지층의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을 더 두고 또 경쟁력인 후보도 발굴해야 하고요. 그래야 또 민주당 내 경선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대선 경선 연기를 하자는 얘기가 이미 이전부터 있었는데 예. 문제는 그 대선 경선을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는 그 시기가 당원에 정해져 있다 보니 예. 이걸 바꾸려면 당원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전당원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절차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당헌 88조를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경선 마무리되는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당무위원회가 뭐냐? 제가 그거 민주당 당원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100명 이하의 위원, 아주 최정예죠.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무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셔도 당대표 최고위원
당수석 시도지사, 또 당대표가 선임하는 당무위원, 최고위원 중에서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거든요. 예. 이게 보면은 당대표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결국 이번에 당대표가 정해지면 그 당대표의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선 경선 연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실제로 정당 당원에서 상당한 이유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어차피 정치적 의사결정 기국이기 때문에 그냥 당대표가 원하면, 당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면 경선 연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윤정 의원님, 네. 그러면 사실 당내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어떠할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재명 도지사 측은 실력이 없으니까 시험을 연기하자고 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혼자서 6개월간 검증을 버텨야 하는 부담이 클 것이다 라면서 9월 후보 확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세균 전 총리 측은 후보가 늦게 확정되는 야당이 더 주목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경선 연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저희가 이 속내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120일 전이니까 11월 달에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당원으로 지금 이제 180일 전으로 해놔서 지금 문제는 6월 달 되면 당 경선 이제 운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빨리 결론 내는 게 낫겠죠. 지금 네. 뭐 본인이 지지가 있으니까. 예.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대선이라는 게 당내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가 없으면 사실 계속 끌고 가기 힘들거든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 보면 나 혼자만 그냥 계속 빨리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문들의 마음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지금 왜냐하면 지금 후발주자인 정세균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벌써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도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건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합심해서 지금 연기를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게 끝까지 지금 원래대로 하자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특히 당내에 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 또 다른 후보를 배려한다.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 좀 배려해서 하면은 반발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궁극적으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또 솔직히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9월 달에요. 선거 자체가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등등 야권 후보가 상당히 유동적이면서 선거판 자체가 유동적이면 많은 여러 가지 이슈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게 180일 한 것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미리 해놓으면 이게 사실은 이제 이 국민들 관심도가 확 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될 것인가 야당 쪽으로 관심이 쏠리거든요. 저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물론 이재명 지사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아마 하기는 힘들 거지만 네. 이재명 지사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속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기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외로운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오른 정세균 전 총리가 경기도의 독자적인 백신 확보 방침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견제구를 날렸었죠.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도 참전하면서 설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백신을 독자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방침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중대본 회의에도 잘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백신 수급 일정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했었고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이다. 지금 경기도민이 1480만 명이죠.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회의를 참석하진 않았지만 회의 내용은 다 보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죠.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이 그런 식이면 총리의 1시간은 5천만 시간이 된다. 이렇게 또 반격을 하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조금 전 저희가 대선 연기로도 그랬지만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네.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좀 그런 그렇죠. 모양새예요. 그 그림은 명확한데 주고받은 공방은 제가 보기엔 조금은 유치하다 이렇게 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면요. 예. 국민들이 누구의 공직자의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를 보고 수학적으로 이분의 답이 맞네. 저분의 답이 이럴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서 딱 보면 국민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정세균 전 총리는 대선 나오는데 직전에 방역 사령관 역할을 맡았었지. 네. 그래서 백신 공급 절대 문제 없다고 했고
우리 11월에 집단 면역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얘기했고 이 총리 퇴임 직전에 4월 말까지 300만 명 접종 완료합니다. 6월 말까지 1200만 명 맞춥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온 분인데 네. 지자체장이 자 지금 수급 불안이다. 이건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불안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당 소속의 광역지사고 유력 대권 주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섭섭했을 수는 있어요. 그럼 제 생각에는 아예 백신과 방역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건 좋은데 잘못 알고 계시다 하고 그걸 바로잡아주고 제가 보기엔 시간 가치 싸움을 하는 것은 예. 이게 지금 논의가 달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예. 국민들에게 아무런 생산적이지가 않은 비생산적인 논쟁을 위한 논쟁일 뿐이다. 그래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자 백신 정말 수급 불안 없는 것이냐? 그럼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 문제가 있으면 이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걱정은 할 만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 이제 대안도 필요한 것 아니냐? 대안 필요 없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민주당도 올라가고 예. 두 분도 올라갈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엔 1위에 대한 2위 이하의 공격은 점점 거세질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네. 네, 이재명 지사를 향한 당 밖의 견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 벌금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본인의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재산 내지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물리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인정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바로 또 궤변으로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 유행만 바라는 손님 실수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 이렇게 또 받아쳤는데 이번에는 이현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지사가 얼마 전에 이제 뭐 본인은 재산 비례 벌금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외국에 예.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외국이 하고 있는 게 소득 비례 벌금제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속도 위반하면 10만 원 내는데 만약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내면 100만 원, 1000만 원 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본인은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했지 않냐.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모든 국민한테 똑같은 어떤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건데 그런데 소득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면서 왜 벌금은 차별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유승민 지금 그러니까 전 의원의 지금 비판의 이제 시점이니까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이제 궤변이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소득 비례 벌금제도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왜냐하면 이거를 그러면 소득을 전부 다 국민들이 매년 내 소득이 다른데 예. 매번 소득에 대해서 다 그러면 벌금의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벌금을 다 내느냐 이것 또한 불가능할 뿐더러요. 뭐 조그만 나라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문제고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죠. 이거 하려면 한 뭐 수백조 원 더 필요한데 그럼 재원 어떻게 하느냐? 뭐 다른 데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이게 가능한가라는 건 문제고 그런데 이런 논쟁을 예를 들어서 누가 한마디 하면 바로 이 궤변이다,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토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문제인지 내가 주장하는 건 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참 우리 정치권 문화가 제가 오랫동안 정치부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차이가 뭐냐면 상대방이 주장하면 일단 여기는 거의 비난부터 하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게 토론이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문제고 이거는 사례를 들어 좀 비판해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이 논쟁에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재산 비례 이야기를 하니까 윤희숙 의원이 해외 사례를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예. 저는 그런 토론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논거와 어떤 합리적인 걸 가지고 토론하면 국민들이 예. 보시기에도 누가 옳은지를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이 토론의 문화가 좀 더 성숙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보편적인 기본소득과 차별적으로 물리는 어떤 그 벌금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것이 이재명 지사 쪽의 주장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최근 지지율 상으로 가장 강력한 라이벌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과연 윤 총장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이 나름의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온갖 영역의 일 중에서 형사, 사법 그 중에서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일을 원칙에 따라 잘 하셨다. 그 점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유재 변호사님, 네.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공개적으로 평가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여튼 굉장히 원칙에 따라서 잘 수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특히
형사 사법 분야에서 그렇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언뜻 보면 칭찬처럼 보이지만 좀 따져보면 절묘한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묘한 견제구요. 예. 왜 그러면 좀 곰곰이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원칙에 따라 잘하셨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에 붙어서 칭찬처럼 보여요. 예. 근데 제 생각엔 그 방점은 그 앞에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온갖 영역의 일 중에 형사사법의 일을 하셨다. 예. 이 얘기는 정치와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평생 검사로 살았기 때문에 형사사법만 잘 안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 중에서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일을 잘하셨다는 얘기는 적폐청산 수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그 국내인 김용판 의원이 그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인해서 지금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예. 김용판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해성사해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네. 지금 이미 보수층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의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분열이 조금씩 있는 거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지사도 바로 그 지점을 노리고 그 분열을 노리고 이제 도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사이에 대선 주자 1, 2위를 다투는 분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현정 의원이 네.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보수층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은 넘어야 할 장애물로는 일단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하신 대로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을 서왔던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입장론을 밝혀야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나아설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어요. 참 야당도 이제 선거 전하고 선거 후가 마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서서히 이제 자기들이 이게 인기가 있다라고 지금 어떤 착각인지 뭐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다 보니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당신 아니어도 우리 살 사람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의 분위기가 일부 흘러가고 그걸 지금 TK 쪽에 몇몇 의원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검찰총장이 직행했다는 게 이 사실 본인이 뜻대로 이게 진행을 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 임기를 마치고 싶었지만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본인 임기를 못 마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억지로 어떤 면에서 밀려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적폐수사 청산 책임론인데 그렇다면 이걸 인정을 하면 내가 정치검사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윤 총장의 본질에 대한 어떤 거부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본인은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법에 따라 처벌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그분들한테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죄를 내리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거는 현실로 있는 것이고 또 김용판 의원이 주장하는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된다고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무죄를 한 겁니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본인은 검사로서 자기 임무를 다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사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사과라는 것은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 더군다나 또 사면론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사면해달라는 이야기, 그건 사면론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걸 지금 윤 총장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처벌한 건 잘못됐습니다. 인정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소실 내심은 아마 TK 의원들이 그걸 좀 인정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예. 그걸 인정하면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국민적 인기와 본인이 정치를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 본질 자체가 다 훼손돼 버리잖아요. 네.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야당 의원들이 물론 여당에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 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내심 한편으로 보면 지금부터 견제가 시작됐다. 예. 우리는 뭐 딴 후보로 갈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 등장할 때 아마 이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어떤 답변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미스터리한 사건과 충격적인 사건 두 가지 소식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에서 만나보시죠. 세 번째 한랭킹은 실종 의대생 닷새 만에 주검으로입니다. 지난 일요일 한강변에서 실종된 대학생 손모 씨가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장소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어떤 사건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이죠.
오후 11시에 손 씨가 친구를 만난다면서 반포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1시 반, 손 씨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시 50분에는 SNS에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3시 반에 친구가 손 씨가 너무 취해서 잠들었다. 그렇게 손 씨의 부모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서 친구는 홀로 반포 나들목에서 공원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5시 반, 친구 손모 씨 부모의 실종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난 어제 오후 3시 50분 손 씨가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는데요. 가족들이 실종된 대학생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나섰는데 결국은 주검으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실종된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수색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현장을 보게 되면 그 반포 한강공원에서 수상 택시 있는 데까지가 약 한 그 40m 정도 됩니다. 40m요. 예. 승강장까지가. 근데 발견된 것은 한 2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한 5, 60m 그 반경 내에 다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26일 월요일부터 3일에 걸쳐가지고 한강물이 만조해서 역류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이제 흐르기 시작을 해서 그 수색을 하시는 분이 아마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 주변을 이제 확인을 하는 그 과정에서 다행스럽게 그 죽음을 발견을 한 것이죠. 그 원래는 떠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다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나섰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들목과 도로 이외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나마 있는 CCTV도 화질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일요일 새벽 2시부터 5시 반까지 목격하신 게 있다면 아주 작은 하나라도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런데 지금 실족사에 이제 타살에 이제 굉장히 확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면서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실족이냐 아니면 타살이냐 굉장히 미스테리한 것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음주량입니다. 정말 얼마나 술을 마셨기에 실족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데 타살이 된 것이냐가 있을 테고 두 번째 뭐냐면 얼굴에 상처가 없는데 뒷머리 부분에 의문의 상처가 2군데가 있다.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길이로 상당히 상처가 깊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당시 수심이 성인 무릎에 못 미치는 20에서 30cm 정도였는데 과연 실족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됩니다. 또 오늘 수온이 15.3도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과연 저체온증으로 숨질 만큼 그렇게 추웠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교수님 지금 많은 미스터들을 저희가 정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씩 이제 한번 짚어가보고 말씀을 드리죠. 음주량은요 지금까지 그 나온 것은 막걸리 2병과 소주 1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에 따라서 주량 차이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20대 청년 2명이 나눠서 마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취가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발견되고 난 이후에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영안실에서 확인을 한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학생의 뒷머리 쪽에 그 손가락 2마디 깊이라고 하니까 약 적어도 한 4cm 정도 굉장히 깊은 거죠. 상당히 깊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배인 상처다라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둥기에 부딪히거나 맞아서 생긴 좌열창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찢어진 거죠. 예. 근데 찢어진 것이 그냥 칼로 이렇게 벤 게 아니라 세게 맞아서 부딪혀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떤 타살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요. 수심이 불과 이제 20-30cm 밖에 되지 않으니까 과연 거기서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익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일단 그 타살 가능성에 그 무게를 두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부검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망을 했는가 여부는 이 기도라든가 폐에서 플랑크톤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 밝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외에도 어떤 걸 좀 보냐 그러면 25일날 06시에 이 손 씨의 부모가 예. 이 뭐 휴대폰이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예. 전화를 받지 않다가 7시경에 전원이 꺼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그 기지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한강은 강남, 강북이 이렇게 같이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중복이 될 수 있지만은 팩트는 계속 받지 않다가 누군가가 그 휴대폰을 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3시 40분에서부터 4시 사이에 이 그 두 사람이 그 근처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목격자 진술도 있고 또 남자 3명, 남녀 6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만약에 뭔가를 갖다가 좀 더 추적을 하게 된다면 의외로 조만간에 사건이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지금 일지를 보면 가장 궁금한 게 결국은 새벽 3시 30분 친구가 손 씨의 부모와 통화했던 시점부터 친구가 그 한강공원을 떠난 4시 반까지 과연 그 1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네. 지금 그래서 경찰은 이 친구를 상대로 최면 기법 조사를 했는데 별다른 소득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경찰이 이제 이 친구에게 그 주목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뭐 범이다 이걸 갖다 확정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그건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전혀 상황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시 반에 친구 손 씨가 현재 술에 취해서 잔다라고 하는 그 전화를 바로 이 친구가 자기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단 말이죠. 예. 그때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손 씨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었으면은 바로 데리러 오지 않았을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좀 이제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취해서 어디에서 잤느냐, 벤치에서 잤느냐, 아니면 잔디밭에서 잤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예. 그 시간대에 목격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시 반에 친구가 이 손 씨가 자서 도저히 깨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자고 난 이후에 4시 반에 돌아왔을 때는 경찰이 물어보니까 그때는 너무 취해가지고 당시의 상황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경찰에서는 최면 기법 수사까지 동원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이제 기억이 나는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진술을 하게 되면 경찰 수사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사망한 손 씨의 아버지는 이제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범인이 있다면 잡혔으면 좋겠고 만약 내 아들이 잘못한 거라면 아이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그곳에서 술을 덜 마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한강 인근의 폐쇄회로든 위치 추적 시스템이든 미흡함점들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앞서서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있었고 그 화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잖아요. 보완될 점이 좀 있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사망 대학생 아버지가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백방으로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실 국민들이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이 한강변이라는 곳이 많은 시민들이 밤에 이제 이용하는 어떤 장소이기도 하지만 새벽 시간대가 되면은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서 우범지대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 사건의 그 결말이 실족으로 갈지 아니면 뭐 타살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타살로 간다면은 그 범죄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 CCTV 문제는 좀 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버지 말씀대로 위치 추적 시스템도 실종일 경우에는 빨리 이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했는데 예. 현재 위치 추적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 일단 기지국 기준으로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게 되게 정밀성이 좀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위치 추적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요건 자체도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위치 정보, 개인정보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쉽게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사건이 이제 실족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제 그런 위치 추적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사건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같이 살던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강원도 농수로 해버린 혐의로 20대 남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 체포된 남동생 모습 먼저 함께 보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살해하셨어요? 안동은 왜 가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수갑 씌우고 도망가신 겁니까? 근데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사건 일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해 12월 중순에 친누나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열흘간 아파트 옥상에 시신을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 차량으로 시신을 운반해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월 남매 부모가 가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누나와 주고받았다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일 날 남매 부모가 가출 신고를 취하하는데 바로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누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남자친구가 여행을 떠난다. 그러지 잘 지내고 있어라. 이렇게 누나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고 거기에 남동생은 어디에 있나 걱정된다. 이렇게 답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자 누나가 잘 있다. 찾으면 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오윤성 교수님. 결국 누나의 유심 칩을 다른 핸드폰에 끼워서 마치 누나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모도 저 문자를 믿고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충격적인 것이 본인이 이제 뭐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 이후 단계를 보게 되면 아주 철저하게 전문적인 범죄꾼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 냄새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살해하고 난 이후에 넉 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사건을 왜곡 조작을 하는데 그 속이는 그 대상이 자기 부모와 경찰이었다는데 지금 이제 그 누나 휴대폰에 있는 유심을 다른 그 휴대폰으로 갈아 끼고 1인 2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내면 또 한쪽에서 보내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풍기면서 지난번 그 2월 달에 부모가 그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갖다 캡처해가지고 경찰에 제시를 하면서 지금 우리 누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남자친구하고 지금 여행 떠났고 만약에 계속 자기를 갖다가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교수님, 이 살아있는 척 거짓으로 문자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이 누나의 장례식장에서 이 남동생이 직접 조문도 받았고요. 발인 당시에는 이 누나 영정 사진을 직접 들었다고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가까운 지인이 이런 짓을 한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부산에서 그 고부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자기가 살해해놓고 그 49주에 참여해서 뭐 문상을 가고 그 자식들을 갖다 격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한 건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지금 살다 보니까 별 그걸 다 보는데 지금 누나의 영정을 들고 자기가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일단 시신이 발견하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의 그 신원이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이제 덜커덕 내렸겠죠. 그렇지만은 그 상태에서도 자기는 자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끝까지 자기가 피할 때까지 한번 피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영정도 들고 이렇게 했고 또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조문객이 왔을 때는 같이 서로가 인사하는 그것도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는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 바로 가족이었다. 또는 바로 이 여성의 남동생이었다. 이것이 정말 충격이죠. 지금 남동생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오 교수님 보실 때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혀야 할 텐데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면서요? 네,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해서 이제 범행 동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사람 얘기를 보게 된다면 평소에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다툼이 심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날 우발적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좀 이상한 것이 너무 잔인해요. 네, 너무 잔인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그것이 과연 그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그 이후에 이 자기 누나의 계좌에서 돈까지도 이렇게 그 자기 계좌로 옮기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과연 이 정확한 범행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 측면에다가 초점을 두고 경찰에서는 지금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윤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 랭킹, 찐친들이 말하는 윤여정입니다. 모든 걸 백지로 돌리면 절 호적에 넣어주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나 만나는 남자 있다. 네? 있고 결혼할지도 몰라. 누구? 엄마가? 예. 인생 솔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더라. 아, 나 그거 찍으러 온 윤여정인데요. 윤여정 씨 오셨어요. 실화네. 근데 나한테 이런 역할이 들어왔다? 젊고 이쁜 애들도 많은데. 아니, 자세히 알아봐. 진짠가? 네, 이번 주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인물 바로 배우 윤여정 씨입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나오셨는데요. 평론가님 일단은 뭐 정치인부터 건축가까지 다양한 분들과 오랜 시간 친분을 가졌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윤여정 씨가 다양한 분야 이제 분들하고 그동안 친분을 맺어왔고 그래서 그분들이 윤여정 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라고 했냐면 정대철 전 국회의원이 윤여정 씨가 빚지고는 못 사는 왕깔끔 성격이 의리파다라고 예. 했고 가수 김수철 씨가 분야 떠나서 말통하며 친구로 삼는다. 선을 넘는 사람이다. 네. 김동건 아나운서는 내숭 아첨은도 늘 의연한 대인배다. 또 가수 김세한 씨는 싸구려를 입어도 명품처럼 믹스앤매치의 달인이다. 예. 또 건축가 조민석 씨는 순도 높은 품격, 매구 같은 안목지닌 예술가다. 네. 또 피수영 박사는 처음과 지금 무대 위에 아래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네. 최영일 평론가님, 정대철 전 의원과 윤여정 씨, 그래서 어떻게 친한지 모르겠지만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네.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 사람을 사귀는 사실은 예. 조영남 씨와 결혼을 했는데 예. 미국에서 했잖아요. 예, 예. 시카고에서 결혼을 하고 그때 이미 친분이 있어서 젊을 때 예. 정대철 의원이 미주리에 유학생으로 가 있을 때 정 의원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혼 첫날을 정대철 의원 유학생의 집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40년 전 일이네요. 네, 40년 전에. 근데 그때 신혼부부가 왔으니까 안방을 내주고 예. 오히려 집주인은 오히려 아이들 방에서 잤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윤여정 씨가 이제 새댁이잖아요. 이 신혼 부인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목욕까지 시켜놨더라. 절대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걸 옛날부터 알았다. 이런 후일담을 얘기하는데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은 연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함께 후보에 올랐던 배우들을 치켜세워 박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수상 소감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And I would usually, when I'm living in the other part of the world, I just watch the television. It is an Oscar, but me being here by myself, I cannot believe I'm here. This is just all the nominees, 5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we play the different role. So we cannot compete each other. Tonight I'm here is just,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네, 평론가님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보시면 내가 왜 화이트 와인만 마시는 줄 아니? 라고 제목을 뽑았잖아요. 네. 실제로 배우 윤여정 씨가 이 아카데미 수상 후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서 화이트 와인을 마시면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김여정 씨가 그 레드 와인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예. 네, 화이트 와인만 먹는 이유를 과거 가수 김수철 씨한테 이야기했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여배우잖니. 레드 와인 먹고 입술 시커멓게 묻히고 다니면 되겠니? 이렇게 네. 유머러스하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저에게. 윤여정 씨 다운 굉장히 유쾌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윤여정 씨의 사모의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지풍년. 지풍년 뭔가 봤더니 지땡도 풍년이다. 의 줄임말이다. 전체 문장을 굳이 공개하기가 참 애매한데 지금 보면 아까 선을 넘어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김수철 씨도 보이지만 강동원 씨도 보이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보여요. 그렇네요. 저 지풍년 멤버들과의 교류는 어떤 겁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의 이제 분들하고 만나는 건데 영화계 뭐 영화 감독 이재용 감독도 있고 조민석 건축가도 있고 예. 놀랍게도 이공계 교수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도 있고
뭐 이태광도 평론가도 가운데 분이 있고,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군요. 네, 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예. 저렇게 다양한 분들하고 교류하면서 윤여정 씨가 어떤 본인의 감각, 교양 이런 걸 키워온 것 같거든요. 네. 젊었을 때부터 윤여정 씨가 말솜씨는 거의 타고나신 것 같은데 예. 그 말솜씨에 저런 교분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 생각의 깊이 이런 게 덧붙여지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떤 격찬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저런 분들하고의 교분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 이 표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감각을 또 익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스노우비 씨, 영국 사람들을 고상한 채로 고상한 채라 하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척한다. 예, 예. 그런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판단이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윤여정 씨가 저러한 삶의 어떠한 역정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솜씨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윤여정 씨 하면 솔직하고 위트 있는 인터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 백스테이지에서 인터뷰에서 난감할 수 있는 질문에 노련하게 대처한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Oh, first off, congratulations. It was given to you from Brad Pitt. What did you guys talk about and what did he smell like? I didn't smell him. I'm not dog. I didn't smell him. 네, 평론가님, 근데 이 질문을 두고 굉장히 국내에서는 좀 무례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예, 그 무례하다는 지적이 한국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놀라운 게 서구권에서 마치 윤여정 씨를 지키기라도 하듯이 한국 사람이 아니 감히 우리 윤여정 씨한테 저런 질문 한단 말이야 이렇게 나서는 거는 같은 한국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서구권에서 그렇게 나섰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고 어느 정도로 윤여정 씨가 지금 서구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걸 말해준 건데 근데 여기서 냄새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냄새인데 그 문장의 뜻 자체가 그냥 그 사람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관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너무 그 특정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윤여정 씨 인터뷰를 하는데 윤여정 씨 작품 세계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예. 왜 브래드 피트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그렇죠. 이거는 브래드 피트를 주인공으로 상정하고 그 감상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게 무례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윤여정 씨를 브래드 피트의 팬으로 취급했다 네. 이게 문제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윤여정 씨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브래드 피트 만나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시작했으면 거기에 휘말려 들어간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얘기를 딱 선을 그었잖아요. 근데 선을 긋는 방식이 아주 유머러스하게 상대방도 기분 나빠하지 않게 그렇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발언이 BBC에서도 가장 이 좋은 발언이었다 그렇게 또 꼽을 정도로 화제가 된 거죠. 네. 평론가님, 지금 뭐 K 할머니 신드롬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윤여정 씨 작품도 역주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첫 번째 영화죠. 김기영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환여도 50년 만에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고요. 예, 그 윤여정 씨의 영화 데뷔작 예. 환여 오늘 다시 개봉합니다. 오늘 개봉이에요. 예. 예. 그 환여가 그 몇 년 전에 전도연 씨 나온 한여 있잖아요. 예, 예. 한여의 오리지널이 흑백 영화거든요. 한여를 칼라로 다시 만든 게 환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김기영 감독이 환여를 칼라로 만들려고 해도 적당한 배우가 없어서 만들지 못하다가 윤여정 씨를 보고 이런 배우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칼라로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영화를 만든 건데 예. 만들고 나서 윤여정 씨가 신인인데 대종상 신인상 받고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받고 당시에 국제영화제 산체스 국제영화제에서 또 여우주연상 받고 예.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 찍고 나서 김기영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내 말을 이해하는 배우는 윤여정 씨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고 미국 가는 거 극구 말리고 그랬었는데 안타깝게 윤여정 씨가 미국에 가서 영화계에서 큰 여러 가지 손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연예계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간이 3주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다음 달까지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유지되면 7월부터 모임 금지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달만 더 참고 정부 방역에 협조하면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